안녕하세요. 이재욱입니다. 이번 시간은 549페이지의 소방셀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함께 살펴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소방시설을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게 되면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화재 안전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소방과 관련된 각종 자격 제도에 있어서는 특정한 그림을 제시하면서 관련된 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따로 시험에 묻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택관리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소방 대상을 설치하는 소방셀은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다. 그 정도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설치한 소방셀에 대해서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게 되는데 저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549페이지에 건축 허가 등의 동일한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는 이 범위를 시험에 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은 헌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달리 남북 대치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군사에 관한 법이 우리나라에서는 넘버 2입니다. 그리고 각종 재해, 화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제, 소방에 관한 규정이 넘버 3입니다. 여기 건축허가라는 것은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소방법과 비교하게 되면 하위 법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방법이 상위 법령이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건축법에 따라 일정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에는 소방법에 의한 설치를 동의받은 때에만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설치 시에는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받고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준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옆에 페이지에 건축허가 시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동의 대상을 외우라고 하면 외우기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게 합리적입니다. 바로 597페이지에 제2절 소방 대상을 설치하는 소방셀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함께 보십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동그라미 놓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해야 한다. 화재 안전 기준 추정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은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게 되는데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관계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을 함께 살펴봅니다.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기준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시에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때에 있어서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지진 발생 시에 지진 발생 이후에도 화재를 진화하기 위한 소와 설비 중에 일부 설비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진 발생 시에 건물에 공급되었던 전기 또는 도시가스 등이 외부에 누출되게 되면 화재 발생할 수 있죠. 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와 설비 중에 세 가지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 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스프링클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 설비, 물 분무 등의 설비라고 하면 내진 설계 대상이 되는데 이쪽은
다양한 소방시설을 박스 만들어 놓고 기역, 니은, 디귿 붙여놓으면서 다음 중 내진 설계에 필요한 대상으로 짝지어진 것 또는 내진 설계가 필요한 게 몇 개인지 찾으라고 시험에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지순자 형태는 곤란하지만 그런 형태로 출제 가능하기 때문에 597페이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597페이지 안가로 2번 소방설의 내진 설계 기준입니다.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에 따른 각 호의 시설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에 추천없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의 소화 설비 이 세 가지 각각 줄쳐 놓으시고 설치하는 자는 지진 발생할 경우 소방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내진 설계 대상이 되는 세 가지 스프링클러와 옥내 소화전 설비, 물 분무 등의 소화 설비 이 세 가지는 내진 설계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성능 위주 설계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내진 설계와 관련되어서는 개정되기 전에 16회 시험 때 우리 기출문제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위주 설계 바로 밑에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설에 대해서는 주관식으로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시험에 낸 적 있습니다. 반면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은 성능 위주 설계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소방 관련 학자들이 한 20년 넘게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하다 최근에 소방시설법을 개정하면서 새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20년 넘게 요구되는 것이 이번에 반영되어 충분히 시험거리로 출제되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작년 개정 시에 관련 내용을 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한 해 지난 해인데 충분히 성능 위주 설계 대상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게 있습니다. 통상적인 소방시설은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용 인원과 사람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화재 안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성능 위주 설계는 통상적인 화재 안전 기준보다 좀 더 강화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성능 위주 설계라 표현합니다. 다만 이 설계와 관련되어서는 보통 건물 신축 시에 설계 도면 마련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은 신축 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하시고 통상적인 화재 안전 기준에 적용하는 소방시설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좀 더 강화된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성능 위주 설계 대상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 범위에 관한 사항들을 꼭 한번 살펴놔야 됩니다. 598페이지의 성능 위주 설계와 관련되어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가로속에 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신축 동그라미 놓습니다. 소방시설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설계 형태를 성능 위주 설계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박스에는 성능 위주 설계 대상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1번입니다.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다만 공동택 중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의 주택은 제외한다. 그래서 아파트는 성능 위주 설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 확인했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과목 하나에 해당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다만 아파트 제외한다. 건설 높이가 100m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지하철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보통 층수가 30층 이상이라 표현하면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4m를 한 개 층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30과 함께 나오는 높이는 120m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100m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법 공부하시면서 고층 건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것을 고층 건물이 한다. 그 말 기억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30층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120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유독 100m로 정해놓고 있다는 점을 살피시면서 얘는 법을 만들게 되었을 때 실수했거나 또는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표현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 놔야 됩니다. 100m라는 말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이것은 서울역, 지하철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시설. 그리고 4번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에 영하 상현관이 10개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10개 동물해 놓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화재 안전 기준보다 좀 더 강화된 소방시설을 설치할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다만 이 층수 계산 시에 지하층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지하층 포함시킵니다. 통상적인 층수 계산에 지하층을 제외시키지만 성능 위주 설계 대상에 있어서는 지하층 포함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100m 이상. 보통 30 나오면 120 나와야 되는데 여기만큼은 100m 이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또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이러한 조건을 갖춘다 할지라도 아파트는 성능 위주 설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만약 이 아파트에도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을 정하게 된다면 건축 공사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층수가 30층 이상인 아파트를 할지라도 성능 위주 설계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 도시철도 시설, 서울역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항시설. 그러면 최근에 운수시설과 관련된 범위에 철도, 공항시설 외 고속버스터미널 등의 여객 자동차 시설과 항만시설이라는 것이 운수시설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터미널보다는 철도 이용하는 사람 많죠. 그리고 배보다는 비행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철도시설과 공항시설로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 되게 됩니다. 항만시설과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제외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영하 상현관이 (10개) 이상인 경우라면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인데 이러한 영화관이라면 찾아오는 사람 꽤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성능 위주 설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특이하게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 분명 층수가 3층 이상이지만 높이 100m 이상이라면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고 아파트는 저러한 요건을 갖춘다 할지라도 배제한다는 점 확인하시고 영하 상현관 10개 이상이라면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인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작년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쯤이면 한번 낼만 합니다.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출제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4번입니다. 주택에 설치한 소방시설입니다. 다음 주택 소유자는 소화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 각각 추천했습니다. 단독택과 공동택,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 소유자는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 주관식으로 과거 기출문제 출제한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에는 임시 소방시설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습니다. 한 재작년에 고양시의 버스터미널의 경우에는 상가의 용도 변경 작업 도중에 큰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각종 공사 현장에는 화재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 공사 현장에 임시 소방서를 따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임시 소방서는 관계인이 설치하겠습니까?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자 설치하겠습니까? 시공자. 그리고 이러한 임시 소방시설과 관련되어 딱 하나만 우리가 확인해 놓습니다. 특별히 간이 소화 장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간이 소화 장치는 아주 큰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 간이 소화 장치에는 불을 끌 수 있는 장비와 화재 발생과 관련된 경보 설비 등이 모두 갖춰져 있는 것을 간이 소화 장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이 소화 장치의 설치 대상이 무엇인지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우선 599페이지에 양가로 2번 임시 소방시설입니다. 기억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건축, 대수원, 용도 변경 등의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공사 현장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통상적인 소방시설은 관계인이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사 현장에 있을 만큼은 누가? 시공자가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서술하게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는 소화기, 간이 소화 장치, 비상 경보 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 등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번 간이 소화 장치에 대해서만 확인해 놓습니다. 1번 소화기는 들고 다니는 소화기를 말합니다. 간이 소화 장치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해당층의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의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의 경우 공사 작업 현장에 간이 소화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 현장에는 간이 소화 장치 설치한다. 그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는 들고 다닌다는 개념 확인하시고 임시 소방시설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성능 좋은 곳이 있다면 간이 소화 장치인데 이 간이 소화 장치 어디에 설치하는지, 그래서 건축물과 관련된 규모,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동탄 화재 사건이나 또는 고향의 버스 터미널 화재 사건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쪽도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택관리사와 관련된 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주택관리사와는 직접 관계없는 사안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특례시험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나중에 소방 공무원 공부할 때 한번 생각해 놓습니다. 바로 603페이지입니다. 방염이란 말 찾았습니다. 여기 방염, 염은 불꽃염입니다. 화재 발생하면 물건 등이 불꽃에 휩싸이면서 화재가 인하되게 되는데 저 불꽃이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물건에 옮겨 붙지 못하도록 화학 약품 처리한 것을 방염 대상물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방염 대상물은 화재 발생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구 등을 방염 대상물이라 표현하는데 이 방염 대상물이 일반 물건의 가격과 비교하게 된다면 몇 배 가격이 높게 책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방염 대상을 설치하게 된다면 화재 발생 시에 충분한 대응 조치가 될 수 있지만 그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모든 일반인에게 방염 대상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할 대상과 방염 대상물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17회 시험 때는 방염 대상물에 관한 사항들을 시험에 따로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할 대상이 무엇인지 그 범위 구분하시는 게 이쪽의 시험 범위인데 과거 기출문제에서는 이 방염 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두께 2mm 미만의
종이는 방염 대상물이 될 수 없다. 많은 학자들이 이 종이에 불꽃을 쬐어보니 그 두께가 2mm 미만의 경우는 방염 처리하더라도 쉽게 종이가 불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종이와 관련되어서는 그 두께가 2mm 이상일 때 방염 대상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비싼 이 방염 대상물을 설치할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특별히 그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면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603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설치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다음 각과 하나에 해당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실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는 방염 대상 물품을 방역 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화재 발생 시에 큰 인명피해,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라면 소방 대상물의 설치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되게 됩니다. 1번에 근린 생활시설 중에 체력 단련실, 숙박시설 이러한 곳에 화재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 발생할 수 있겠죠. 다만 2번과 관련되어 동그라미 답은입니다. 운동시설이라고 하면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해야 되지만 수영장은 제외한다. 이 수영장에는 초기에 화재 발생 시에 풀장 있는 물을 이용하게 되면 화재를 쉽게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염 대상 물품의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의료시설, 3의 2는 노유자시설, 그리고 4번 다중유용업의 영업장, 그리고 5번입니다. 1번부터 4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의 것.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다양한 건물의 층수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16층 이상의 건물이라면 다중이용 건물이고 30층 이상이면 고층 건물, 50층 이상이면 초고층 건축입니다. 그리고 11층 이상이면 11층 이상이라면 얘는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이죠. 만약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대가 출동하게 되는데 저 소방대에 보급되어 있는 소방펌프는 지표로부터 40m까지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동탄의 화재 사건과 관련되어 고가 사다리 등을 사용하게 되면 16층 정도까지는 소방대가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데 그걸 넘는 건축물의 경우는 손쓸 방법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고가 사다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이 만약 4m라고 하면 4m를 한 개층으로 본다고 하면 10층 이하의 건물의 경우는 화재 발생 시에 소방대가 출동하여 쉽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지만 11층 이상부터는 화재 발생 시에 쉽게 진압하기 곤란하죠.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게 된다면 화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과 방염 대상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면 모두 방염 대상물을 설치해야 되지만 아파트는 제외한다. 추정습니다. 저 아파트의 경우는 이런 방염 대상물을 설치하게 되었을 때 그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죠. 아마 법령으로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하라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이런 법령을 개정한 분을 선거할 때 뽑겠습니까? 그래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방염 대상물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 발생 시에 큰 인명,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할 대상이지만 아파트와 운동시설 중에 수영장의 경우에는 방염 대상물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정도 확인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방염 대상 물품입니다. 1번부터 2번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종이 벽지와 관련되어서만 확인해왔습니다. 그래서 1번에 나번 보게 되면 카펫, 그리고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 가로 속에 종이 벽지 제외한다. 그래서 두께가 2mm 미만의 그냥 벽지라고 하면 방염 대상 물품이지만 종이 벽지의 경우에는 방염 처리해봤자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종이 벽지류에 대해서는 방염 대상 물품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2mm 미만의 종이류에 대해서는 방염 대상 물품에서
배제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거래 위반은 방역 성능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해 놓고 있는데 얘는 소방과 관련된 각종 자격증에서는 시험에 출제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20초, 30초 이런 거 외우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험과는 크게 관계없는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지나가시고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방염 대상 물품이 워낙 가격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는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할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606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소방 대상물의 안전 관리입니다.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 하고 설치한 소방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자는 바로 관계인이죠. 그래서 양가 1번 소방안전관리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관계인 추천수입니다. 그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차시였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추정수입니다. 관계인은 동그라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부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까지 가로로 묶어놓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 대상물 중에 소방시설을 법령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되는 것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은 원칙적으로 관계인,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관계인은 소방시설 관리에 있어서 전문가이다, 비전문가이다. 비전문가입니다. 저 관계인보다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잘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자를 과거에 방화 관리자라 표현했는데 이것을 소방 안전관리자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란 말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특정 소방대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인이 유지 관리하면 되지만 저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 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할 대상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방안전관리상물이고 저 소방안전관리상물의 소유자 등은 자신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소방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상물은 그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대상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상물이라는 말 취지를 이해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저 소방안전관리상물에는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은 관계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죠. 현재 소방안전관리상물은 특급, 그리고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상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책 나온 이후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함께 확인하시면서 추가 사항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우선 607페이지에 양가 1번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입니다. 이미 보셨고요. 이번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입니다.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사무과 다음 페이지에 1급 소방안전관리사무를 2급 소방안전관리사무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번에 3급 소방안전관리사무를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입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사무는 박스에 지하철 포함한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 그리고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 그리고 이번에 추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다시 구분해 놓습니다. (2017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사무로 새로 추가한 것은 지하층을 제외한 5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대상으로 새로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아파트와 관련되어서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비주거용 건축물과 구분하게 되면 층고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 공부하시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는 건축물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공동택이라는 개념 보셨는데 여기에서는 층고를 4m로 취급하여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아파트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일반 건물이라면 저 50층이라는 말 보게 되면 층고 4m 계산해서 200이라는 말이 맞는 이야기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층고가 3m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150m 이상이 주택법에 두는 규정입니다. 그 주택법의 규정과 서로 차이 나기 때문에 특급 소방안전관리사무과 관련되어 저 높이에 관한 200m라는 것을 살펴주시고 저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고층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것을 특급 소방안전관리사무로 한다. 그렇게 봐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앞서 아파트와 관련되어서는 지하층을 제외시키지만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을 특급 소방안전관리사무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성능 위주 설계와 관련되어 이 30층이라는 말 나오게 되면 원래 120 나와야 되는데 성능 위주 설계에서는 100m로 정해놨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방시설법은 다양한 사람들이 법 개정에 참여하다 보니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차이점은 출제하는 분들이 보게 되면 중요한 시험거리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일 때는 지하철 포함한 30층 이상, 높이가 100m 이상이었지만 특급 소방안전관리사무에 있어서는 저 높이를 120m로 해놓고 있다는 점을 서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특급 소방안전관리사무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리고 1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 우리 소방과 관련된 건물 규모는 11층으로 기억하고 있으시죠.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그러면 여기에 하나 더 추가시킵니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그러면 같은 규모에 해당되는 층수가 30층 이상, 높이가 120m에 해당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지만 동일한 조건을 갖춘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상물에 해당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면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다양한 내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호스릴 방식만 설치한 경우 제외한다. 이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호스릴 방식 제한다는 것 확인하시고 여기 2급과 관련되어 우리 5번 보시게 되면 의무관리상 공동택이라는 말 찾으셨죠? 여기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공동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상 공동택. 그래서 의무관리상 아파트로서 그 세대수가 300세 이상이거나 승강기증이 있을 때 있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급은 딱 하나만 기억하고 가십니다. 공동택 중에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면 3급 의무관리상 공동택으로 파악하게 되는데 3급 소방안전관리상물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특정 소방 대상물로 분류되는 공동택은 아파트와 기숙사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아파트 기숙사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3급 소방안전관리상물로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보통 관리 실무에 주로 출제하는 시험거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된 사항과 관련되어 저렇게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 2번 그냥 지나가시고 3번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추정수입니다.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추정시고 1번이나 해놓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다음 각호 하나 2번이라 해놓습니다.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파트 300세 이상일 것 그리고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3번입니다. 1과 2를 제외한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것가 기숙사입니다. 나 의료시설, 다 노이자시설, 라 수련시설, 그리고 마 숙박시설입니다. 그러면 저 소방안전관리자 보조하는 보조자를 따로 선임할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 존재했을 때 보조자 두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와 관련되어서는 300세 이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제 우리 하나 봐주실 것은 이 둘에 해당되지 않는 5가지 용도라고 하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배달의 기수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노숙의 기수도 있는 겁니다. 노숙자라는 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그냥 넘어가시고 노숙의 기수라 해놓습니다. 노이자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의료시설, 기숙사, 수련시설. 그런데 이 5가지 용도는 과거 아주 큰 화재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노이자시설이라고 하면 유치원 등을 말하는데 예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아래층은 위락시설 술집이고 위층을 어린이집, 유치원을 사용했던 건물이 있는데 위락시설에서 화재 발생하는 바람에 아동들이 건물 밖으로 자취하지 못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자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은
대연갑 호텔 화재 사건 기억나시죠? 그걸 모티브로 타워링이라고 하는 영화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의료시설입니다. 최근 지방의 노인 병원에서는 환자 중에 한 분이 불을 질러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시설에는 거동 불편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수도권 일대에는 재수, 기숙학원이 있는데 예전에 저 재수 기숙학원에서 화재 발생해서 큰 인명피해 발생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리고 수련시설, 시월드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5가지는 과거 한 번씩 큰 화재 피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연면적 15,000제곱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보수자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해당되는 노숙의 기수, 기수가 포함된다는 것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은 보호자 선임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에 관한 사항 서술하고 있는데 우리 시험거리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십니다. 관리 실무에서는 612페이지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절차와 그리고 해임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613페이지 첫 번째 줄을 시험에 내더라고요. 찾았습니다. 613페이지 반옥습니다. 소방안전관리사무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선임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 저렇게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남의 사항은 관리 실무 등에서 출제할 수 있는 시험 범위로서 지금은 그냥 지나갑니다. 다만 615페이지의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 등은 관리 실무에서 워낙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작동 기능 점검과 종합 정밀 점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구분하시고 종합 정밀 점검 대상과 작동 기능 점검 대상 무엇인지 그것만큼은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동 기능 점검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특정 소방 대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을 작동 기능 점검이라 하고 그 작동 기능 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이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종합 정밀 점검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 구분하셨다고 하면 종합 정밀 점검이 좀 더 전문적인 조치라는 걸 이해하시고 617페이지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종합 정밀 점검 대상을 보셔야 됩니다. 617페이지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3부분에 종합 정밀 점검은 다음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기억입니다. 종합 정밀 점검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특정 소방 대상을 대상하는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그 중에 매번 시험에 나오는 것이 있다면 바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종합정밀 점검 대상이다. 그걸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 탑니다. 나머지는 기출문제 유형과 관련되어 크게 문제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승강기법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